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1 시간이 됐고요. 일단 수업에 앞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먼저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11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지구과학 1 시험 범위는 113에서 149페이지이고 시험 문항수에 대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객관식이랑 그리고 단답형 문제만 냈어요. 서술형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은 몇 문제냐면 20문제가 나올 거고요. 단답형은 5문제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 각각 객관식과 단답형은 몇 점씩 100점을 받았냐면 객관식은 80점을 이제 20문제로 나눴고요. 그리고 단답형은 20점을 5문제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총 지구과학 1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총 25문제가 나오고요. 100점 만점이고 객관식과 단답형만 나옵니다. 시험 범위에 대해서 공지를 했고, 그러면은 오늘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전에 128페이지를 좀 볼게요. 교과서 128페이지. 128페이지를 보면은 그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외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배웠죠? 세차 운동, 그리고 공전궤도의 이심률 변화, 그리고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외적 요인이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각각 배웠어요. 근데 이제 실제에서는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결국에 지구 기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 때문에 뭐 변화가 각각 하나만 일어났을 때 예측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실제적으로는 세 개가 다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한꺼번에 어우를 수 있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8페이지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밀란코비치 이론입니다. 밀란코비치 이론.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일단 세르비아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밀란코비치의 이름을 딴 이론이고요. 자전축 경사각 변화, 그리고 세차 운동,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 같은 지구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지구 기후가 일정한 주기를 갖고 변화한다는 이론을 바로 밀란코비치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그런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운 세 가지 요인들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종합해가지고 지구의 기후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설명한 게 밀란코비치 이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교과서 132페이지 지구온난화입니다. (132페이지) 뭐 지구온난화는 크게 설명할 게 없어서 일단 교과서 내용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지구온난화 정의부터 좀 알아야겠죠? 지구온난화의 일반적인 정의는 결국 지구가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장기간에 걸쳐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고요. 근데 요새는 좀 다른 의미로 지구온난화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정의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인간의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기체가 인위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게 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된 것. 이걸 이제 지구온난화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지구온난화 내용이고, 뭐 두 번째 것도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요새 쓰는 그런 지구온난화 정의죠.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기체 증가 때문이에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에 의한 그런 활동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교과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심해진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인간이 살기가 편해졌고 결국에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수, 여기서 메테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온실기체고, 그리고 농경지에서 발생하게 되는 아산화질소, 얘도 온실기체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기체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온실효과가 커지게 되죠. 그리고 지구의 기온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같은 경향으로 증가하는 것을 미루어서 지구의 기온 상승에 인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증가한 그 온실기체 그런 증가 추세랑 지구온난화의 진행 추세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이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징후들이 있는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가장 뚜렷한 징후는 빙하 면적의 감소 및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자, 빙하와 만년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녹을 수가 있어요. 꽝꽝 얼어있던 게 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의 반사율이 감소를 해가지고 더 많은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유입이 되게 되고요. 제가 말을 했죠. 빙하나 얼음이나 눈 같은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높다고. 그래서 썰매장 가면 고글을 꼭 써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반사시키는 그러한 물질들이 녹아서 없어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표로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해수가 머금고 있던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낮아지게 돼요. 해수의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을 했어요. 해수의 온도가 낮을수록 많은 기체를 함유할 수 있다. 많은 기체를 녹일 수 있다라고, 많은 기체를 용해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해수에 용해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해수의 용해도가 낮아지면서 대기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을 흡수하던 해양의 온실가스 저장 능력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해수가 따뜻해지면 해양이 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때문에 온난화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돼요. 이 악순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악순환을 이제 전문 용어로 대먹임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먹임 작용. 영어로는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먹임 작용이 뭐냐면, 어떤 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결국에 다시 원인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대먹임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대먹임 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대먹임이 있고요. 그리고 음의 대먹임이 있어요. 자, 양의 대먹임이라는 건 플러스, 양이라는 건 플러스를 뜻하는 거고, 음이라는 건 마이너스를 뜻하는 건데, 자, 양의 대먹임이라는 건 어떠한 현상을 더 자주 일으키게 되는 거, 더 많이 발생시키게 되는 거를 이제 양의 대먹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의 대먹임은 어떠한 현상을 오히려 줄어들게 시키는 그런 과정을 음의 대먹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좀 써볼게요. 자, 지구온난화, 이 양의 대먹임이 뭐냐? 과학자들은 뭐 양의 피드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로 발생했죠? 지금 지구온난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일인 거고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걸로 발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면 일단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거는 빙하와 만년설이 녹는다 요거거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따뜻해지면 빙하나 이제 눈의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빙하 면적이 감소를 해요. 지구가 따뜻해졌으니까 빙하가 녹아서 빙하의 면적이 감소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빙하가 담당하고 있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양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큰 녀석이었는데 빙하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태양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킬 수 있던 물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표로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지표로 도달하는 태양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 현상으로 인해 지구가 더 뜨거워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런 온실기체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에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빙하의 면적이 감소가 되고요. 빙하의 면적이 감소가 되니까 지구가 반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 지표로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건 지구온난화를 또 발생시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표로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높아졌으면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졌죠. 그럼 더 심해진 만큼 빙하는 더 녹을 거고요. 더 녹은 만큼 태양복사 에너지 반사율 더 줄어들 거고 줄어든 만큼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는 또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지구온난화 또 발생할 거고 그게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악순환은 이 빙하 면적 감소 말고도 또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일단 하나 더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해수의 온도 상승인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자,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가 용해시킬 수 있는 기체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특히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바닷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빠져나오게 되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죠. 온실기체니까 온실 효과가 커지게 되죠. 온실 효과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얘는 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지구가 따뜻해진 만큼 해수온도 따뜻해지고요. 해수온도 따뜻해진 만큼 해수의 기체에 대한 용해도가 줄어드니까 해수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많이 빠져나와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죠. 온실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지고 심해진 만큼 해수온도 더 따뜻해질 거고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어떠한 원인, 이 지구온난화라는 하나의 현상이 다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게 되는 이 과정을 양의 대먹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악순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양의 대먹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양의 대먹임의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에 증발하는 양이 높아집니다. 해수가 따뜻해지니까 더 많이 증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져요. 자, 근데 제가 온실기체, 대표적 온실기체 설명하면서 온실효과에 대한 기여도도 같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실 효과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게 바로 수증기였어요. 수증기.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면 온실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의 증발이 많아지게 되면 또 온실 효과가 커진다. 결국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은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한번 시작하면 굉장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이 무한대로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따뜻해진 만큼 따뜻해지게 하는 영향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더 따뜻해지고 그럼 그만큼 따뜻해진 만큼 또 이런 악순환 반복되고. 근데 다행히 이런 양의 대먹임만 있지는 않아요. 음의 대먹임도 있습니다. 음의 대먹임. 음의 대먹임은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를 다시 억제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지구 온난화로 똑같이 증발량이 증가를 합니다. 수업 시간 3분 전입니다. 사실 이 증발량 증가로 인해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커지긴 하는데, 증발량이 증가한 만큼 수증기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구름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돼요. 근데 이 구름은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이 꽤 큽니다. 뭐 빙하나 눈만큼은 아니지만 지표보다는 구름이 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한 반사율이 커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이 지표로 도달하는 양이 적어지게 되고 결국에 지구의 기온을 낮추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를 좀 더 더디게 지구 온난화를 좀 감소시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현상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를 감소시키게 하는 현상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런 양의 대먹임, 음의 대먹임 같은 경우에는 꼭 지구 온난화에서만 설명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과니까 이런 걸 실제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는데, 뭐 내가 어느 날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은 만큼 친구한테 잘해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친구한테 잘해준 만큼 친구도 나한테 잘해줘요. 그럼 난 기분이 더 좋아지겠죠. 이런 게 기분이 좋은 걸로 다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바로 양의 대먹임인 거고요. 뭐 근데 내가 기분이 좋아서 친구한테 기분 좋은 행동을 했는데 친구가 그거를 오히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친구한테 좋은 행동을 했지만 친구는 그렇지 못했을 때 내 기분이 다시 나빠지는 거, 이런 게 음의 대먹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에서도 이런 대먹임, 피드백 작용들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니까 이과생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음의 피드백이 일어났네, 양의 피드백이 일어났네 설명하면 또 인생이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과학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얘기해봤습니다. 아무튼 교과서 내용을 계속 보면 온난화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 제가 대먹임으로 얘기를 했고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인간과 동물의 생활터전이 이어받게 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생물 다양성의 뭐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익히 배웠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를 이제 인식하고 방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는 생물 다양성 감소뿐만 아니라 이뭐 가뭄,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되면서 곡물 생산이 감소해서 이런 뭐 사회적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음 페이지 뭐 온난화가 지금 같은 추세로 진행이 되면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생명 다양성에 대한 피해, 뭐 사회적 문제, 경제적 피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또 수행평가로 지구온난화 글쓰기를 계획을 한 거고요. 아무튼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나 연구자들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지구의 자정작용을 믿는 거죠. 양의 대먹임 말고 음의 대먹임도 있으니까 지구온난화가 엄청 심해지면 결국에 음의 대먹임의 현상이 많아지면서 지구온난화가 다시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업 발달 그렇게 늦출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죠. 저도 뭐 그렇게 자연 지구과학을 배우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완벽히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과학자라면 지금까지 일어난 현상으로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위험하게 예측을 하기보다는, 물론 과학으로 인해서 예측을 위해서 과학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구온난화를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음의 대먹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생각보다 음의 대먹임 작용이 그 영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적어요. 지구온난화는 한번 녹은 빙하가 다시 얼기는, 이제 물론 지구온난화가 줄어들면 쉽긴 하겠지만, 아무튼 결국 종합하면 지구온난화 조심하자, 우리 앞으로 노력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133페이지 탐구 내용을 좀 볼게요. 한반도의 기후 경향성 조사. 거기 표를 보고 그대로 쓰면 되는데, 바로 결과 및 정리 들어갑니다. 결과 및 정리 1번.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점차 증가했고요. 표 내용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증가하는 추세긴 한데 이제 강수량은 살짝 감소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날수록 강수량이 증가하는 꼴을 보여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기후가 변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이건 지구온난화 때문인 거고요. 토이야기. 자, 결과 및 정리 1을 바탕으로 더 미래의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은 어떻게 될지 예상해봐라 라고 하는데, 추세가 이어진다면 기온과 강수량 둘 다 증가를 할 것이고요. 기후변화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변화와 문제점, 어떤 것이 있을까? 기온, 강수량이 변화를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던 그런 곡물 생산이 차질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식량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32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1도, 2도, 3도, 4도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도 읽어보면 1도만 증가해도 3억에서 16억 인구가 물 스트레스에 처하고, 3도씨가 증가하면 45억 인구가 이제 기아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온도가 조금만 증가를 해도, 그렇게 조금만 증가를 해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구온난화 한 명이라도 이제 좀 안심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태양복사 에너지 반사율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할게요.
이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정도를 이제 전문 용어로 알베도라고 얘기를 해요. 알베도. 영어로 알베도라고 쓰고요. 이 지구의 알베도는 평균적으로 30 정도입니다. 30.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지구로 입사하는 에너지는 70 정도고 30 정도는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그건 이제 복사 평형과 온실 효과에 나오는 그 그림에서 아마 30이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그런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130페이지 보면 30% 우주로 반사 산란, 잘 써있죠? 이게 알베도를 뜻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구의 여러 가지 지표, 구름, 빙하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 평균적으로 30이라는 거고, 사실은 물질마다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뭐 모래, 사막, 숲 다 상세하게 알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이 세 가지만 나눠서 좀 볼게요. 자, 지표는 여러 지표가 있겠죠. 자갈밭, 뭐 사막, 숲, 초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에 평균적으로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보면 30보단 낮습니다. 그리고 얼음 같은 게 이제 거의 95%에 육박하면서 90보다 높은, 굉장히 높은 알베도를 보이죠. 그리고 구름이 정답부터 말하면 알베도가 꽤 높은데 정확한 수치로 말하긴 되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구름은 이런 구름의 두께나 그 구름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 그런 등등에 따라서 반사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수치를 정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꽤 높습니다. 뭐 한 30에서 60?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70도 됐을 거 아무튼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표보다는 높고요. 그래서 음의 대목임에서 그 증발량이 증가해서 구름이 생성되면 태양복사 에너지에 대한 반사율이 높아진다는 게 구름의 알베도가 꽤나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지구의 평균적인 알베도는 30%이다. 여기까지. 그리고 지표, 얼음, 구름을 비교했을 때 지표가 제일 낮고 얼음이 제일 높고 구름은 꽤 높은 편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34페이지 국제적인 이 기후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제가 읽어드려야겠죠? 뭐 대충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기후변화는 대기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구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시키는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국제적인 협약이 있는데 거기 교과서 134페이지 아래를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988년 IPCC, 1992년 이제 리우 환경협약, 그리고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 협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이제 언급된 거는 이제 교토의정서라고 보면 돼요. 교토의정서. 1997년에 채택이 됐고요. 이거는 일본의 그 교토에서 체결한 그런 협약이라서 교토의정서라고 불리고 이 내용이 뭐냐면 이산화탄소, 메테인, 나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6개를 선진국이 먼저 모범적으로 나서서 감축을 시키자라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이제 인식하고 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후 변화를 좀 더 그쪽에 초점이 맞춰진 기후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015년 이제 체결한 파리 협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협약 당사국으로 체결을 했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135페이지를 보면 이제 기후 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조사액이 있는데 우린 인간들의 목표가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다. 이 정도면 그냥 보시고 지구 환경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의 어느 한 요소에서 발생한 문제로 지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엘니뇨도 그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는 게 한쪽에서 발생한 게 지구 전체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조심하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파괴된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경제적 부담이 필요해요. 맞아요. 지구가 온전히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어느 한 곳이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면 그걸 다시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산불이 났을 때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인류의 삶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지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지구를 파괴시키는 일만 할 게 아니라 인간이 편리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잘 보존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조심하자. 앞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변화 협약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4가지만 읽어보세요. 기후변화 협약 134페이지 밑에.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맣게 리우 환경협약이랑 교토의정서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걔네들은 결국에 그 4개 중에 2개인 거예요. 리우 대자 네이루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리우 환경협약을 말하는 거고 교토의정서가 교토의정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2가지 좀 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기후변화 협약은 요 교과서 내용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45페이지 가가지고 별 천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